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이재명. 이재명은 이틀 전인 25일 당내 초선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최름의 의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신문에 모두 크게 났더군요. 마포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데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민병덕 1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절박한 그에게는 자기 일처럼 나서줄 동지들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최름회 멤버들은 대부분 변호사들입니다. 그리고 보니 명색이 법을 팔아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 뒤로 이번에는 정의를 파는 셈입니다. 28일 이재명은 혼자 검찰청에 간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장담 드리는데 최름희를 비롯해서 강경파 몇 명은 함께 검찰청까지 가겠죠. 문제는 최름희라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 소주 처음처럼 이 글씨를 쓴 비전향자 아니 미전향자로 죽은 성공회대 신영복에게서 영감을 받아 지은 게 아닐까요? 어떻든 한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최름의 의원들은 이재명에게 이런 설 민심을 전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좀 더 강하게 맞서달라. 글쎄요, 내가 알고 있는 설 민심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런 민심을 어디서 들은 것일까요? 언론에 나온 한 참석자의 말입니다. 협치를 안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주로 나왔다. 그래서 협치를 안 하는 게 국민의힘 쪽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이재명은 또 30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설 연휴 전후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친문계를 만나는 등 당내 접촉면을 부쩍 넓히는 중입니다. 검찰 수사에 맞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비명계 이 30여 명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일 첫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이 사라진 포스트 이재명을 위해 세력화의 시동을 건 겁니다. 어쨌든 세간의 관심은 과연 검찰에 맞서 이재명이 당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재명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기소가 이어져도 사퇴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최근 연일 민생을 이슈로 내놓으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 원 추경을 하자고 30조 원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한 것도 검찰 수사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버티겠다는 의지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명계도 조용히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나름대로 언론이 주목을 받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달아 패배를 한 뒤에 반성과 혁신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죠. 그 모임을 확대해서 오는 1월 31일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첫 토론회를 갖습니다. 민주당의 길. 지나온 길입니까? 가야 할 길입니까? 이 모임에는 친문, 이인영, 그리고 홍영표 등도 합류해서 3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토론 주제는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입니다. 아마도 여론조사의 흐름을 두고 민주당의 민심 위반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걸어온 길일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니고 말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사법 리스크로 당을 궁지에 몬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비명계의 움직임에 이재명의 팬덤인 개딸들은 당 온라인 게시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이 탈당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이원욱이나 김종민, 조홍천 다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당내 갈등이 더 불거질 우려가 있다. 정말 개딸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 엠브레인 퍼블릭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극렬 팬덤의 주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했을 때 이재명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무려 63.8%에 달했습니다. 대표 유지 응답은 27.9%인데 거의 2배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 온갖 변명과 함께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도 대중은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검찰 수사가 개인 비리 수사라는 응답은 53%로 야당 탄압, 말하자면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은 33.8%인데 그보다 무려 20%나 높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이 국민의힘이 36.6%로 민주당의 31.3%보다 무려 5.3%포인트가 넘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러니 다음에도 배지를 달고 싶은 의원들은 하나 둘 이재명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나온 민주당 한 중진의 말이 이랬습니다. 의원들이 이 대표를 당 얼굴로 내세워 총선을 칠 수 없겠다는 분위기가 되면 사퇴 요구가 분출할 것이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철험 후에 황운하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뉴스를 만든 겁니다. 황운하가 검찰을 두고 조폭, 민주주의의 적, 이런 엄청난 표현을 쓰며 맹비난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얼마 전 깡패와 마약 사범 소탕을 말한 적이 있었죠.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그는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하며 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 공백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수사 일선에 있는 이들은 검수완박법으로 이 깡패 수사가 모조리 밀려나 있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깡패와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견제가 된다. 미국도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깡패와 마약 수사. 이걸 한쪽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사 분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와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황운하는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면 설치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고 설치된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 마피아를 검사가 잡겠다고 하면 미국 검사가 잡겠다 이렇게 나서면 미국 경찰은 황운하처럼 비고 왔을까요? 미국의 마피아와 가장 대립하는 쪽이 경찰입니까? 아니면 검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 검찰입니다. 그리고 FBI입니다. 황운하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가 20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황운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 검찰에 엘리트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모아놓은 2,300여 명의 검사들이 마치 조폭처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결국 황운하는 검찰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황운하는 마침내 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게 유일무이한 해법이라고 한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불운하게도 검찰 제도의 이 같은 폐해를 바로잡는 일에서 우리는 실패했다. 검찰은 완벽하게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다.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도대체 장현 문재인이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해 가면서 그러니까 오전 10시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바꿔가면서 검수완박법 최종판을 밀어붙인 것을 황운하는 왜 실패했다고 표현했을까요? 놀랍게도 황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정면에서 공격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하여 그대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권을 난폭하게 행사한 대가로 어떤 사람은 졸지에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이 깡패까지 잡혔다며 설치되는 나라를 이상국가로 여기거나 제 멋대로 검찰권 행사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이상한 검사가 어쩌다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쯤 되면 대놓고 하는 인격모독입니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 자체를 모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공무원인 경찰 신분으로 놀랍게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리고 당선이 됐죠. 공직선거법상 그것이 불가능한데도 말입니다. 그런 황운하에게 이재명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황운하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무질지한 검찰권 행사는 법과 원칙을 내세운 국가폭력의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도 제대로 굽은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재판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하긴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되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재판이 형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조한 사람은 바로 이재명일 것입니다. 지금 이 촬영하는 이 순간에 말입니다. 이재명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최근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자신의 위원장인 당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이 민생정책 중심의 단일 대우를 구축해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당내 분란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세계 최초로 기본 시리즈 같은 이상한 경제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게 제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기본소득을 국가 단위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재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그는 변호사만 데리고 혼자 가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글쎄요 이번엔 과연 얼마나 따라갈까요?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이번 검찰 출석은 두 번째지만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범죄 중에 가장 주목받는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받기 위해 검찰에 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검찰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언론이 이재명 의무 총력전에 나섰다고 표현할 정도까지였습니다. 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예의,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 등으로 재차 규정하면서 이재명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는데 바로 희생양이 됐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정치보복을 합니까? 원내대표 박홍근이 어제 오전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검찰을 향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다 끝난 사건을 끄집어내 재수사하는 무리수를 듣고 삼류소설을 방불케 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올감했다. 이제는 돌고 돌아 또 대장동 타령을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경찰이 이를 오랫동안 뭉개다가 1차 무혐의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경찰도 검찰의 지휘 아래 재수사 끝에 두산건설 부부는 제3자 뇌물로 송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로 네이버, 차병원 등 엄청난 광고비를 낸 기업들의 부당한 특혜가 주어진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사건을 뭉갠 경찰과 그리고 친문 검사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삼류소설이라니요. 조폭과 도지사 그리고 북한까지 얽혀있는 이런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가 어찌 삼류소설입니까? 박홍근은
돌고 돌아 또 대장동 타령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고 돌아 대장동 타령을 한다. 대장동 게이트는 아직 윗분인 그분을 단 한 차례도 소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며 당연한 개발업자의 기부 체납을 공익 환수라고 포장해서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부터 제가 보기엔 잘못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죠. 결국 대장동 게이트는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인 게 드러났습니다.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돌고 돌아 대장동 타령을 한다니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 남용이자 공소권 남용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팔이 정말 이렇게까지 안으로 굽는 것입니까? 정치검찰이 오로지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의 대장동 연루 의혹에 있어서 검찰이 구체적 물증 없이 유동규, 남욱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호영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이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장동 일당에 엇갈린 진술들 가운데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것들만 모아 거짓의 집을 지어놓고 이 대표가 그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참 문학적 표현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찰은 유동규와 남욱을 좀 그만 우려드시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와 남욱을 너무 우려먹는다. 그 사람들이 말에 너무 의존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박지원 역시 라디오에 나와 검찰은 이 대표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다들. 권력이 작동한 이런 초대형 부패 사건에서 범인들이 자백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되는 게이트에서 지금 김만배만 제외하고 당사자인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 이미 돌아서서 진실을 말하고 있고 이제 김만배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재명이 결제한 온갖 문수들이 있습니다. 구속된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도 결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대장동을 두고 지적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당군 일에 최대 공공환수라고 부르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든 어제 오전 회의에 민생을 내세우던 이재명은 오후에는 검찰에 적대적 표현을 쓰며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군산 공설시장 연설에서 이재명이 유신 군사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고 고문에서 가짜 자수서라도 만들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거도 카드라도 필요 없다. 카드라도 필요 없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검찰이 공소장에 써놓으면 거기서 끝이 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재명은 이틀 전 26일에는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등과 만났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 힐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부각하려는 것, 국가폭력으로 부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25일에는 페이스북에다 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 사필 규정이 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26일 정읍역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 사필 규정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를 당했지만 결국 다 실체가 드러났다고도 했습니다. 사필 규정. 과연 이재명은 사필 규정을 외쳐도 괜찮은 걸까요?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사필 규정이라는 바로 하늘의 벌이, 천벌이 내렸을 때 권력으로 정의를 왜곡시킨 자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필 규정인 것입니다. 아마도 검찰은 이번 대장동 소환 조사를 마치면 성남FC 사건과 함께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친명계에선 국회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철험 후에 김남국이 이틀 전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이기 때문이다. 아니, 자기 자신들을 수사하면 무조건 탄압입니까? 그리고 정치 탄압, 거기다가 정직 죽이기 이런 표현을 함부로 써도 되는 겁니까? 다시 김남국의 말입니다. 당 대표에서가 아니라 정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 참 대단한 말들입니다. 도대체 이재명이 누구의 정직이라는 말입니까? 지금이 군사 정권 시절이라서 이재명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투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직이라는 말을 이처럼 남용하니 지향하는 개가 없을 일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정진석이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 대표직을 방패막이 방탄막으로 삼고 있다. 당장 제1야당 대표 특권을 내려놓아라. 사퇴 목소리는 민주당 비명계에서도 나왔습니다. 5선이나 되죠.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기소되면 당직자들이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는 당헌 80조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도 기소되면 당 대표에서 일단 물러나 무고함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번 당대표 될 때 당헌 80조를 개정을 해서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면 물러나지 않도록 했죠. 자, 이제 대장동 사건 뒤에 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한 백현동 사건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은 과거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을 꿰찬 뒤에 이재명으로 가는 길목에 딱 앉아서 모든 걸 심사하는 권력을 누린 자입니다. 모든 길제 세유 이걸 정진상이 다 체크하고 중간 사인을 해야 했죠. 그런데 정진상은 이재명의 또 하나 게이트인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특혜 로비스트인 김인섭을 두고 사업 당시에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김인섭이 2015년 1월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지 그 정모라는 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에 영입이 된 지 딱 한 달 만에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높여주는 등 개발 사업이 급진전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인섭이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정모에게서 사업 지분 50%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김인섭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걸 시인하는 순간 감옥에 가니 말입니다. 어쨌든 백현동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50m 옹벽 아파트를 건설하게 하는가 하면 100% 임대 아파트 조건으로 허가를 맡은 뒤에 90% 일반 분양으로 바꿔서 무려 3,100억에 이르는 개발 이익을 거두게 했습니다. 바로 그 김인섭이라는 자는 백현동 개발 당시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로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선대 본부장을 했던 자입니다. 정진상은 김인섭과 연락 사실을 부인했는데 놀랍게도 115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진상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인섭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2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남부 경찰청의 김인섭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아시아 디벨로퍼의 대표 정모는 경찰에 김인섭이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고 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으며 사업지분 50%를 주기로 한 것도 이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백인동 사업을 진행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인석과 정진상 두 사람이 100일 5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통지서에 적시했습니다. 절반의 권리를 준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김만배가 자기의 절반의 권리를 정진상, 김용 그리고 그 뒤에 그분에게 드린다. 그걸 이재명 측에 드린다. 언론은 그렇게 본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을 김인섭에게 준다. 그 김인섭은 이미 70억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이면 1,5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김인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알려진 수뢰 금액은 우선 70억입니다. 한편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일부는 경찰이 송치한 김인섭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移送받았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과연 김인섭은 이재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혼자 힘으로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을 움직여서 50m 옹벽 아파트를 건설했을까요? 그 답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